금일 발표를 맡게 된 박건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기술 두 개는 For Memory라는 기술하고 Distributed Shared Memory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For Memor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머신의 메모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모트 서버를 이용하는 것이고, Distributed Shared Memory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들에게 벌추얼하게 하나의 유니폼된 컨티규어스 메모리 영역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을 쉽게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스케일러빌리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or memory로는 대표적으로 제가 AIFM이라는 어플리케이션과 뭔가를 하는 어플리케이션 인테그리티드 for memory라는 논문을 제가 발표해 드릴 예정이고, DSM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D-Rust라는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FM 같은 경우는 제목은 AIFM High Performance Application Integrated for Memory입니다. OST가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요즘 날에는 굉장히 많은 메모리 인텐시브한 인메모리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졌고, 그만큼 메모리의 활용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에서 문제가 있는데, 메모리가 굉장히 인일라스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일라스틱하다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메모리를 초과하여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아웃 오브 메모리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커널에서 임의의 프로세스를 죽이고 메모리를 회수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간단한 유저 예시를 가져온 것인데, 유저가 32GB짜리 컴퓨터를 사용하고 20GB 파일에 대해서 분석 작업을 하려고 해도 프로세싱 도중에 이 32GB를 초과하게 되는 순간 에러가 발생하게 돼서 유저는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메모리 오버 프로비저닝을 하는 것입니다. 32GB로 안 되면 컴퓨터에 32기가를 더 꽂아서 64GB짜리 컴퓨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메모리가 부족해질 때마다 계속 무한히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며, 내가 평상시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분량의 메모리를 계속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솔루션이 바로 리모트 서버의 메모리를 이용하는 for 메모리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평상시에는 내 로컬 메모리만 사용하다가 나중에 메모리가 부족해지면 패스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for 메모리에서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for 메모리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실험을 통해 먼저 보이겠습니다. 카글에서 리얼월드 데이터 분석 작업을 실험을 해보았으며, 메모리의 사이즈는 워킹스 사이즈의 25%를 잡고 100% 메모리 사이즈 때에 대비해서 성능을 노멀라이즈한 결과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매우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분석하기 전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세운 AIFM의 성능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원인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시스템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페이지 베이스드 수압 시스템을 이용하여 펄 메모리 시스템이 구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페이지 베이스드 수압 시스템을 이용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과 OS 간의 시멘틱 갭이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이고, 두 번째는 수압이란 것이 커널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커널 오버헤드가 들기 때문입니다. 시멘틱 갭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오브젝트 단위로 메모리를 바라보고 있고, OS는 페이지 단위로 메모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 1바이트가 필요하다고 해도 OS는 페이지 단위로 4KB 수합해 줄 것이기 때문에 리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액세스 패턴을 OS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링크드 리스트를 트래버스한 상황이더라도 OS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런 메모리를 접근한 것과 사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OS는 이러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프리패칭 같은 것을 해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커널 오버헤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수압인이 발생했을 때 커널이 하는 일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각종 락을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세팅 같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커널이 해주고 있고, 이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리모트 오브젝트가 필요할 때 리눅스가 스왑인 하는 것과 AIFM이 가져온 데 걸리는 오버헤드를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결과만 보면 리눅스는 하드웨어 리밋보다 2.5배나 느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 AIFM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리밋과 굉장히 근접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이 과정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드웨어 리밋이 우선은 실험을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얘는 SSD를 연결한 상태로 실험을 했는데 그 SSD 하드웨어 리밋은 6 마이크로 세컨드고 페이지를 아무리 빠르게 가져오려고 해도 이 6 마이크로 세컨드보다 더 빠르게 가져올 수는 없어서 이 하드웨어 리밋을 이렇게 그어놓은 것입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왼쪽에 이 과정들 플러스 페이지 폴트 같은 거를 페이지 1부터 페이지 5까지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한 결과 15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려서 2.5배가 걸린다는 것이고 액세스 타임 말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IO 요청을 하고 나서 원래 컨텍스트 스위치를 리눅스에서는 안 하고 왜냐하면 컨텍스트 스위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스핀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받은 페이지 프레임을 이제 글로벌 에러 리스트까지 넣는 거를 페이지 3로 얘는 구분을 한 것입니다. 리눅스의 P3은 그 지금 6 마이크로 세컨드 사이상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데 OS가 성능이 낮다고 최악의 방법은 사실 아닙니다. 성능이 낮더라도 유저에겐 풀 트랜스페런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능만 생각했더라면 유저가 모든 데이터 접근을 하나하나 직접 얼리미 오퍼레이션을 통해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임플멘테이션을 하는데 개발자가 모든 동작을 하나하나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FM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과 협력해서 어플리케이션에게 쉽고 효과적인 오브젝트 다디의 for memory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이를 위해 AIFM은 수압 메모리 접근을 위해 유저 스페이스 런타임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두 개발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료 구조를 만들어주는 데이터 스트럭처 엔지니어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입니다. 우선 간단히 AIFM의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멘틱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오브젝트 단위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리버터블 데이터 스트럭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자는 것이고 커널 오버헤드를 피하기 위해서 유저 스페이스 런타임을 사용하자는 것 그리고 메모리가 부족한 시점 리클레임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퍼즐스 이베큐에이터를 사용하자 그리고 데이터의 서버 간의 잦은 이동과 그에 따른 네트워크 변목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모트 에이전트를 사용해보자입니다. 해당 그림으로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구성 요소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설명드리자면 AIFM이 제공하는 것은 AIFM 런타임입니다. 런타임의 역할은 로컬 메모리를 관리해주는 것하고 메모리가 가득 찰 경우 리클레임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베큐에이트를 해서 리모트 서버로 보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리모트 서버의 런타임과 소통을 하며 수업시킵니다. 또한 간단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로컬에 그때마다 불러들이는 것은 큰 오버헤드이기 때문에 간단한 오퍼레이션 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카피 같은 거는 리모트 서버한테 위임을 해줘서 직접 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최우측 하단에서 DS 코드라고 써 있는 게 그러한 동작을 할 수 있는 코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번에서 리모터블 스트럭처럴 디벨로퍼들은 AIFM 런타임이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할당받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료 구조를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자료 구조를 리모터블 서버에 간단한 오퍼레이션을 동작할 수 있도록 DS 코드를 API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리모터블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API를 이용합니다. 먼저 리모터블 데이터 스트럭처럴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림을 통해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FM은 유저 레벨 스레드를 이용하여 이 스레드의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유저 레벨 스레드가 하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레드는 라이브러리 API를 통해서 자료구조 개발자가 만들어둔 리모터블 데이터 스트럭처에 접근합니다. 이때 라이브러리 입장에서는 해당 스레드가 어떤 특정한 스레드가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에 어떤 로케이션을 접근을 했는지 그런 정보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보를 기반으로 프리패칭을 해줍니다. 또 리모트 메모리에 오브젝트가 있느냐, 로컬 메모리 있냐에 상관없이 AIFM이 제공하는 업스트랙션 포인터를 통해 이 리모터블 포인터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로컬 메모리와 리모트 메모리를 하나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모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느 장소에 있든 로컬에 있든 리모트에 있든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런타임이 제공해주는 리버터블 포인터인데, 오브젝트에 있을 때는 이 오브젝트가 리모트 서버에서 해시 키밸류로 이제 스토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인터에는 이게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고 해당 스트럭처의 몇 번째 오브젝트고 이 사이즈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이 포인터에 저장돼 있고, 로컬에 있을 때는 실제 그 주소가 이렇게 저장돼 있고, 그런 어브스트랙션을 AIFM 런타임이 제공합니다. 이때 런타임에 해주는 중요한 일을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 리모트 접근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포인터 2를 통해서 오브젝트 2를 접근하는 상황이고, 오브젝트 2를 이제 수업 인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수업 인을 하는 동안 원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스위치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스핀을 해버리는데, 여기서는 유저 레벨 스레드를 이용함으로 그 컨텍스트 스위치 비용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스레드한테 그 스케줄링 시켜가지고 이 레이턴시를 하이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이 스레드한테 돌아올 때는 이 오브젝트가 로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레이턴시를 잘 하이드합니다. 참고로 이 스케줄링을 해주는 거는 이거 역시 런타임의 역할입니다. 이제 세 번째인 퍼스레스 이베큐에이터입니다. 만약 메모리가 가득 차면은 리클레임이 발생할 것이고, 그럼 그동안 스톱 더 월드를 해서 아예 메모리 접근 자체를 차단하든지 펄 오브젝트 락 같은 걸 이용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메모리 접근자와 이베큐에이터 간의 컨플릭트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펄 오브젝트 뮤텍스나 뭐 스탑 더 월드는 굉장히 큰 오버헤드를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은 퍼스레스 이베큐에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이를 해결했습니다. 이 퍼스레스 이베큐에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한 다음에 그것만 제가 따로 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패치는 오브젝트 읽을 때 그때 같이 이제 얘네가 무슨 오브젝트 필요하다고 데이터 스트럭처가 말해줘가지고 그때 같이 프리패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패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스레드별로 얘네가 윈도우하고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만들어 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패턴이 발견되면은 그걸 스트라이드하게 가져오던지 시퀀셜하게 가져오던지 해서 그렇게 프리패칭을 한다고 합니다. 퍼스레스 이베큐에이터 하는 도중에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걸 막지 않는다. 우선은 지금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제가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모트 에이전트에 대한 최적화입니다. 만약 지금 리모트 메모리 있는 오브젝트 2부터 오브젝트 n까지 이 오브젝트에 대해 덧셈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리모트 서버의 리모트 에이전트가 이를 대신 해결해 줌으로써 메모리를 불러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리모트 에이전트에게 데이터 스트럭처가 DS 코드를 API를 통해서 등록한다 했는데, 이 등록된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대신 부탁을 해서 이를 대신 해결해 줍니다. 먼저 사용법을 간단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퍼스레스 이베큐에이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그런 스탠다드한 코드고, 오른쪽에는 FM을 개발자가 이용했을 때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unordered map, 이걸 램 해시 테이블로 바뀌었고, array가 램 array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료구조 개발자들이 AIFM 런타임을 이용해서 만들어둔 자료구조를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사실 이거보다는 사실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D-reference 스코프가 무엇이냐. 여기서 D-reference 스코프는 해당 스코프에서 이 자료구조가 접근되고 있으니까 이 자료구조는 객체는 이베큐에이트 하지 말아달라고 펜스를 치는 것입니다. 이제 컴파일 할 때 이거를 펜스를 자동으로 쳐준다고 하는데 그 뭐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적혀 있진 않습니다. 그냥 펜스를 쳐준다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AIFM 런타임은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접근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D-reference 스코프를 통해서 직접 익스포징 시켜야 이 접근 중인 데이터에 대한 이베큐에이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베큐에이터와 메모리 접근자, 이제부터는 메모리 접근자를 뮤테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뮤테이터와 이베큐에이터 간의 컨플릭트 발생은 이베큐에이터 도중 뮤테이터가 액세스하거나 액세스 도중 이베큐에이터가 이베큐에이트하거나 둘 중 하나의 경우였는데, 이제 이 디레퍼런스 스코프는 이베큐에이터 도중 액세스만을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액세스 도중 이베큐에이터는 원천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퍼스레스 이베큐에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상황을 부여하자면은 다음 로컬 메모리 공간에 0xAB 주소에 오브젝트가 있고 뮤테이터는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이 베큐에이터는 빼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도중에는 이 베큐에이터가 디레퍼런스 스코프를 이용해서 원천 차단된 상태이므로 이 베큐에이터 도중 액세스만이 남았기 때문에 이 베큐에이터가 먼저 동작 중일 것입니다. 이 베큐에이터는 이 베큐에이터 대상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찾아가 주소값 중 unused bit에 1을 세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브젝트에서 나를 가리키는 포인터에 대한 리버스 매핑이 사실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테이터 차례입니다. 뮤테이터는 자신이 디레퍼런스 할 때 자신의 포인터를 보고 지금 이 베큐에이팅 중인 오브젝트에 내가 접근을 하고 있구나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뮤테이터는 이를 파악하자마자 이 오브젝트를 이베큐에이트 대상이 아닌 영역에 카피를 먼저 합니다. 이제부터 뮤테이터와 이베큐에이터 간의 싸움이 발생하는데 뮤테이터는 컴페어링 수압을 이용해서 자신의 포인터를 카피해간 주소로 바꾸면서 이 베큐에이션 비트를 0으로 세팅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제 퍼스레스 이베큐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for 메모리로 카피된 주소에다가 포인터를 바꾸기 위해 동시에 컴페어링 수압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베큐에이터가 이겼으면은 지금 다른 영역에 있는 영역스 C9 이 C9 여기에 복사된 오브젝트는 스테이란 오브젝트가 될 것이고 이제 리모터블 포인터에는 리모트 메모리에 있는 그 오브젝트 주소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뮤테이터는 for 메모리로부터 읽어와야 할 것이고 뮤테이터가 이겼으면은 포인터가 정상적으로 카피된 영역으로 이제 바뀌었을 것이니까 하던 대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얼시우 테크닉을 이용해가지고 퍼즐레스 이베큐에이터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니크 포인터하고 쉐어드 포인터 이렇게 두 개를 구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옵티마이징 옵션인데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내가 이 오브젝트를 그냥 잠깐 일회용으로 쓸지 아니면 계속 두고두고 쓸지 이런 시멘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추가적인 옵션을 얘네가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바로 non-temporal dereference와 temporal dereference인데 이 스코프에서 이 오브젝트는 템포럴하게 접근이 될 것이다 혹은 non-temporal하게 접근이 될 것이다 알 수 있고 이제 non-temporal하게 접근되는 오브젝트들은 그냥 바로 리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물론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으면 굳이 리클레임은 안 하지만 메모리가 부족하면 non-temporal 오브젝트 먼저 리클레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중요한 템포럴 오브젝트만을 로컬 메모리에 남겨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FM 저자들은 우선 6가지 자료 구조를 구현해 보았고 런타임은 이제 빠른 유저 레벨 스레드 런타임과 IO 스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쉐남고라는 NSCI 논문 위에 구현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모트 서버 간의 이제 네트워크는 TCP를 이용해놨다고 합니다. 이밸류에이션은 다음 같은 기준이고 25기가비트 per sec 네트워크로 서로 TCP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각 서버는 10코어짜리 컴퓨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로컬 메모리 실험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파일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한하다고 우선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 수업과 비교를 할 건데 패스트 수업은 OS 페이징 수업 시스템을 이용한 논문입니다. 먼저 아래 그림은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워크로드는 이제 티피컬한 웹 서비스 프론트엔드를 따라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해당 워크로드에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두 가지인데 유저 아이디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고 1억 2,800만 키밸류 페어를 저장하기 위해서 10GB 정도의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고 프로필 사진 같은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8KB 엘리먼트로 이거를 200만 개 제너레이트해서 16GB짜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자료 구조들이 사용하는 토탈은 26GB 정도를 세팅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워크로드가 뭐 하는 워크로드냐면 우선 각 클라이언트들이 32개의 키를 해시 테이블로부터 찾은 다음에 이 찾은 밸류를 바탕으로 어레이의 인덱스를 계산한 다음에 이 인덱스로 가가지고 하나의 8KB 어레이 엘리멘트를 패치하는 그런 워크로드입니다. 이 위에서 우선 1번 맨 왼쪽
그래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1번 그래프에서 AIFM NT하고 AIFM T가 무엇이냐? AIFM NT는 Non-Temporal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그런 AIFM이고 AIFM T는 아예 빼버린 그런 옵션입니다. 이제 가장 왼쪽 그래프부터 설명드리자면 이 그래프는 메모리의 크기를 5GB 크기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이 자료 구조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를.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0% 조금 안 되게 메모리를 설정한 것입니다. 해시 테이블에서 액세스하는 키의 분포는 지피한 분포를 따르면서 스큐니스 팩터는 0.8로 세팅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늘려갔을 때 90% 레이턴시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패스트 수업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베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앰플리피케이션에 의해서 매우 빠르게 성능이 나빠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AIF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 안 되는 넌 템포럴한 것들이 메모리를 차지하면서 템포럴한 것들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서서히 안 좋아지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AIFM 넌 템포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계속 쓰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템포럴만 남겨놓기 때문에 성능이 매우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워크로드에서 이 세팅된 넌 템포럴한 것들은 엘리먼트에 있는 프로필 사진 같은 것들이고 해시랑 해시 밸류 같은 경우에는 템포럴한 걸로 세팅한 기준입니다. 이제 중간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는 로컬 메모리의 퍼센티지를 조정하면서 100% 대비 성능을 노멀라이즈한 결과입니다. 패스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앰플리피케이션이 초반에는 매우 안 좋지만 메모리 양이 늘어날수록 어느 정도 그에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으며 AIFM non-temporal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 앰플리피케이션에 의한 영향이 적기 때문에 초반부터 패스트 수업보다 매우 큰 성능인 30% 정도에서 성능을 보이기 시작하고 이후 템포럴 액세스인 해시 테이블의 컨텐트들이 빠르게 당기기 시작하면서 성능이 급격히 빠르게 좋아졌다가 이후 템포럴 데이터들이 모두 당기기 시작하면 그 후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넌 템포럴들이 당기기 시작하면서 성능이 증가하는 폭이 굉장히 미미해지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페이지 그래뉴얼을 사용하냐, 오브젝트 그래뉴얼을 음. 사용하냐의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이 내추럴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네, 이게 액세스하는 단위가 점점 커지고 이럴수록 네, 이제 얘가 더 훨씬 유리해질 수 있거든. 네, 맞습니다. 음, 솔직히 저는 AIFM 실험 세팅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너무 딱 자기한테 들어맞을 수밖에 없는 워크로드를 강제화시킨 다음에 억지로 테스트한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논문이 그렇게 썼으니까 논문이 사실 리모터블 데이터 스트럭처가 본인의 키 주장이기 때문에 리모터블 데이터 스트럭처 자체가 이미 그 라이트 앰프를 굉장히 유발하는 워크로드이긴 맞아.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저기 너가 얘기한 템포럴 데이터 스트럭처가 결국 사진 같은 8K짜리 오브젝트 말하는 네, 거잖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왜 그러면 안 이게, 했는데요? 여기서는 왜 안 했니? 뭐 여기서는 또 없네 보니까 사진 데이터 여기서는, 같은 걸로 액세스했으면은 이 차이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둘이 붙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없지 않아 들었는데, 좀 어, 뭔가 불리한 것마다 다 회피하려고 솔직히 빼놓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일단 쭉 지나가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는 사실 두 번째 그래프 설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메모리 사이즈를 달리하면서 해시 테이블이 먼저 빠르게 당기기 시작하면서 비스레이트가 굉장히 급격히 낮아지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넌 템포럴인 어레이 데이터들은 해시가 당기기 전까지는 미미하게 비스레이트가 감소하다가 이후 어느 정도 급격히 감소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혹시 그 해시테이블이랑 어레이 저 그래프에서 네. 왜 해시테이블이 먼저 아, 감소한, 왜냐면은 예. 이제 해시 테이블을 템포럴 데이터로 설정을 해놨고 어레이를 넌 템포럴로 설정했기 때문에 메모리가 빠질 때 어레이 먼저 빠지기 때문에 어레이는 메모리에 한번 잠시 들어왔다가 바로 빠지고 바로 잠시 들어가 바로 빠지고 하고 해시 테이블은 지금 메모리에 계속 어느 정도 상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을 최우선적으로 메모리에 남긴다기 때문에 비스레이트가 먼저 감소하고 이제 해시 테이블 다 저장하고 나서 그때부터 어레이를 남기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실험에서 이제 먼저 카글에서 뉴욕시티 택시 트립 분석 워크로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인 C++의 데이터 프레임 라이브러리를 고쳤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레임 라이브러리는 24,300 라인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한 5% 정도의 코드를 고쳤다고 하고 리모트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이전시키는 것을 오퍼레이션 오프로딩이라고 하는데 이 오프로딩을 위해서 리모트 디바이스에 233라인의 코드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 라이브러리에서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 구조로는 벡터가 있고 이 벡터 오퍼레이션들 중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카피와 셔플과 어그리게이트 이 세 가지를 오프로드 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제 먼저 패스트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전 그래프와 그랬다시피 메모리가 차오르면서 서서히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고, 사실 AIFM with 오프로드 먼저 보자면은 얘네는 사실 바로 80%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원인이 오프로딩을 시켜가지고 해서 그런 건데, 사실 오프로딩을 하는 순간 내가 서버를 하나 더 쓰는 게 아닌가. 그 리모트 서버에 CPU까지 이용하면 사실 서버를 두 개 쓰는 건데, 이거를 같이 비교를 하는 게 맞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니, 요것도 어차피 AIFM이나, 잠깐만. 얘는 without이야? 이 빨간색이 오프로딩을 뺀, 그러니까 라이트 오퍼레이션 할 때마다 그냥 데이터를 패치해와서 걷다가 그냥 직접 하는 것이 AIFM without 오프로딩이고, without 오프로딩이 컴퓨테이션 오프로딩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without 오프로딩이 리모트를 이용해서 컴퓨테이션 안 하겠다가 without 오프로딩입니다. 리모트를 이용해서 컴퓨테이션 안 하겠다는 말이 네, 로컬과 리모트가 있으면은 여기에 만약 혹시 이 오브젝트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카피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네. 얘를 읽어서 이렇게 다시 카피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가서 야, 너가 이거 여기 있는 거 어차피 너가 둘 다 여기 오프로드해서 카피해야 되니까 너가 그냥 카피해. 이렇게 시키는 거 말하는 거 아니니? 오프로딩을 한다는 것이 그걸 의미하고, 그러니까 네. 이게 오프로드고 이걸 내가 직접 관여해서 아, 하겠다는 네, 게 맞습니다. 오프로딩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이만큼의 차이가 주는 건 맞지.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는 맞아. 이득은 맞아, 저게. 근데, 어. 아니, 솔직히, 그거를 일반적으로 구현한다면, RPC로 구현하면 되거든. 네, 맞습니다. 어. 얘네가 RPC로 구현한 거야, 결국 리모트 서버가 있는 거 아니니? 지금 리모트 데이터 리모트 서버가 있는 겁니다. 그거 RPC로 구현한 거네. 이거는 잘한 건데? 아, 장, 사실 잘한 저는 거야. 이제 패스트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버 한 대에서 계속 컴퓨테이션 되고 있는데 얘는 그 서버까지, 리모트 서버까지 컴퓨테이션 리소스에 포함시키는 게 그래서 같은 공정한 비교가 되나 사실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공정한 비교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그러한 오퍼레이션을 저쪽에다가 RPC를 통해서 저쪽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아,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이 사실 비용이 크게 드는 건 맞지. 계속 막 카피하고 이런 오퍼레이션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옵셋이 크잖아. 요만큼의 옵셋이 전부 다 네트워크 한번 읽고 와서 다시 보내주는 이 옵셋이 포함된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 가치가 있다라는 걸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컨트리뷰션이 얼마니?라고 물었을 때는 저렇게 보여주는 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그 기능을 했더니 이만큼의 효과가 있더라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실험은 정당한 거야. 네, 알겠습니다. 로컬 메모리랑 워킹셋이랑 사이즈가 같은 것 같은데, 더 네? 이제 이후에 시간이, 100% 메모리를 이제 채웠다는 게, 네. 워킹셋이 31GB고 로컬 메모리가 31GB인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이 쭉 워킹셋 사실상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100%에. 그러면은 시간이 더 지나도 위다웃 오프로드 같은 경우,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스루풋이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선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오프로딩을 안 하게 되면은 로우 컴퓨트 인텐시티한 그런 오퍼레이션을 이제 AIFM 측에서 다 떠안게 되는데 이런 AIFM에서는 메모리에 대해서 디레퍼런스를 할 때 뭐 관련 오브젝트 단위로 하고 이러면서 생기는 별도의 오베가 있기 때문에
이 설령 워킹셋이 다 들어가더라도 그러한 오버헤드 때문에 100%의 성능까지는 이룩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